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역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르게 발전할 지역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그것만 준비했습니다. 앞에 다른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이 얘기가 이 고르게 발전할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11가지가 이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자치분권에서 민주주의 얘기가 여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여기 자치분권 추진에 이야기 많이 드신 헌법 개정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분권형 자치분권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의 실질화,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주민참여하는 거하고 여기 주민참여라고 말하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방 재정에 대해서도 더 권한을 많이 주겠다,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책관이 그렇게 나있고요.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도 강화하는 거. 세종시하고 제주도의 이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이야기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특별자치시가 돼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자치경찰제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 정식으로 독립적인 자치단체, 지방정부죠.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동안 부족한 걸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균형 발전해가지고 전 지역이 고리에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한 도시 재생 기술,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 해당되고 읍면동 같은 데는 실제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운에 관한 거,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 건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호처럼 해가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호촌 조성, 농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부처들한테 각각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할 일들이 이제 이렇게 꼭지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가지가 앞에 보셨던 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관련돼서 제안되고 있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내일 조금씩 다릅니다. 각 부처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현재 정리되어 있는 과제들 방향이 이렇게 11가지가 현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부처가 공유를 하고 있고 일부는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걸 이제 예산 전체를 다 뜯어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11가지 쪽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으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충남의 경우에는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략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만요. 한번 같이 잠깐 투표를 한번 해보실까요? 참여적 방식으로 저희도 여기서 앞에 번호가 있습니다. 1, 2, 3, 4, 11번까지나 입력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 중에 가장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한번 골라주시면 결과를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예, 1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되겠습니다. 앞에 번호가 나와 있죠. 10번은 10, 11번은 11. 예,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10, 1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내는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먼저. 쉽지 않은데요. 쉬울 것 같은데요? 한참 생각해요. 한참 생각. 예, 11개나 되니까. 예, 아직 한 두세 분이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5번으로. 예. 결과를 한번 볼까요? 5번 정말 지금.
예, 절대적으로 5번이 왜냐면 첫 번에서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 예. 아마 여기 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필이 꽂히신 표현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이게 아닌가 싶네요. 예, 이렇게 딱 감이 꽂히신 부분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절대적으로 가장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관련된 충남 지역 포함해서 지역과 관련돼서는 앞에 나온 표현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처럼 지방자치에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 요거 갖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치분권은 지역한테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지역한테 권한을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한을 주면 우리가 받아서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균형발전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균형을 잡냐면 중앙정부가 계속 균형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산업부나 행안부나 국토부가 돈을 갖고서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균형을 잡아줘야 돼. 균형 잡는 사람은 지역이 균형 잡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가지가 전혀 다릅니다. 권한을 누가 갖느냐가. 자치분권은 권한을 무조건 지역이 달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도한테, 아니면 기초자치한테 또는 주민들한테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거, 그 분권이에요. 근데 균형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중앙정부가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균형을 잡는 사람은 지역이 균형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 잡는 역할은 여기는 산업부나 국토부나 행안부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력과 권한과 예산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분권을 하는 거하고 균형 발전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는 이걸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행안부도 균형 발전을 하겠다. 권한 안 주고 자기들 니네 필요하면 더 줄게, 우리가 더 줄게, 내가 결정해서 줄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균형 발전이라는 거하고 자치분권은 엄연히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여정부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라는 거거든요. 분권을 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역의 경우에는 계속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한테 이런 거 해달라, 이런 거 해줘, 이렇게 근본적으로 관점이 다른 게 있어서 이 균형 발전 문제하고 자치분권 문제는 용어상 단순한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근본적인 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권을 하면은 권한과 책임을 다 같이 나눠주고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근데 균형 발전 니들이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서 너 니들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또 지역마다 차이가 크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지역을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에 국가균형 발전을 하면은 중앙정부가 필요한 데 돈을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쓰자. 이렇게 써야 돼. 여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세부적인 거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균형 발전 문제하고 자치분권 문제는 철학이 다르다라고 하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택하신 것처럼 41%가 아까보다 조금 낮지만 그래도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나간 말처럼 말씀드렸지만은 필이 꽂히신 게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인지 아니면 국가 균형 발전인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만약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이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될 거고 산업부나 행안부나 국토부가 그거를
어떤 것이 균형 발전이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역한테 나눠줄 거라는 거예요. 이쪽이 필요한 건 이거, 이쪽은 이렇게. 그게 균형 발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기억을 해두시면 균형 발전이라는 거하고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다른 거다. 근본적인 국가 운영의 틀이나 철학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지, 정부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만약 예산이나 법안이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하면은 중앙정부가 권력을 놓지 않는 게 분권이 아니에요. 분권은 권한을 다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이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절반 정도 51%의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41%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죠. 그 뉘앙스 차이가 아마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특히 참여예산과 관련돼서는 폴프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중요한 틀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획기적인 자치분권하고 재정분권, 실질적 주민자치 해서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하자 말씀드렸던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치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복지권 네 가지 권한을 자치단체한테 다 주겠다. 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지방 일관리화법 해서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하는 거, 재정분권에서 지금 현재 국세의 지방세 비율이 7대 3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걷는 권한이 있고요. 그 걷어서 어떻게 쓰냐를 결정할 때 중앙정부가 7이고 지방이 3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3 부분이죠. 3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민참여예산위에서 논의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체 예산이니까요. 그걸 더 늘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6대 4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액수도 더 늘리고 세금도 거둘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 포함하는 게 되겠고요. 이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꼬리표로 들어가는 거죠.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않은 데는 체크를 해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려고 할 겁니다. 주민 참여를 실질화해서 제대로 된 주민 참여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주민 참여가 있고 마을자치 확산, 주민 참여 예산 강화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 예산이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충청남도가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서 안경에서 그보다 더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국가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아이디어는 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가 있어요. 현재 하는 것보다. 이거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디어도 좀 전달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면 다음 기수에서 이런 중앙정부에 따라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주겠다. 이 주민참여예산위원 하시면서 또는 이 도하고 상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법 때문에 안 된다. 이건 감사받을 사항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도의 권한이 없는 도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도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도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손을 대면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없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심지어 나가면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총 국가사무 중 지방사무 비율은 32%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 일 전체 중에서 지방에서 하는 건 32%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68%,
68%는 중앙에서 다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게 방향입니다. 지금 여기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지방 이양 일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적 사무 이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본 우리나라 행정이 지금 일본이랑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갖고 있고 지방에서 권한이 없어서 중앙에서 이건 지방이 해라고 주는 것만 지방이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3.1체 개혁이라고 2000년 들어가는 해에 법을 바꿨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국방, 외교, 금융, 표준 뭐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한다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가 한 일을 그냥 몇 가지만 정해버렸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지방이 한다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미국이나 영국식이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네가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가 우선입니다. 주민자치 중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는 집을 팔 때 이런 사람한테 집을 못 판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흑인이나 외국인 못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집을 이 동네 사람들끼리 그 지역에서 서로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에 이런 사람한테 집을 못 판다 이렇게 해서 동네가 특정한 사람들끼리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막 미국 각 주에서 우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동성애 입법하는 데가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 게 지역끼리 하거든요. 하는 데는 하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친구가 마리화나 장사를 시작했다고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 동네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거예요. 제가 공부하던 동네에서도 어떤 게 있지? 음주 연령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대학 동네니까 대학이 있는 대학촌이니까 음주 연령이 18살 이하는 음주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술을 전부 다 못 팔아요. 동네에 있는. 그래서 30분 지나서 이 동네 바깥으로 가면 시외로 가면 거기는 술 팔고 다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술 떨어지면 못 사오잖아. 없잖아요. 동네 안 파니까. 30분 동안 운전해서 가서 사갖고 오는 겁니다. 거기 다 파니까. 이게 지역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그게 자치 권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대부분 다 중앙에서 정했거든요. 국가에서 정해갖고 지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민자치라는 뜻입니다. 자치. 그러니까 권한을 지금은 전부 중앙에 있으니까 지역한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 지역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역 나름대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자치를 요구하는 건데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되겠냐, 제대로 지역에서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는 지역의 권한을 더 많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향이 일단 확정된 거는 여기 그동안에 분권위원회에서 598개 사무에 대해서 이미 이걸 지방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나온 겁니다. 500 숫자는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법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몽창 넘겨주겠다는 건데 598개를 한꺼번에 법을 정해갖고 지방 이양 일괄법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전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사무 이양에서 이런 사무는 권한이 무조건 지방에 있다라는 식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주민생활 불편과 관련된 거라든가
그 복지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이건 권한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라고 정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하겠다고 한 거고요. 헌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이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이 이걸 받으려고 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 지역은 이런 거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의회 사실은 단체장 의회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공무원들이 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우선들이 가장 많이 알고 업무 관련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이런 걸 알고 준비하시고 우리 지역에는 정말 어떤 것들이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권한을 갖고 그 결정은 어떤 방향에서 하는 게 좋을지를 주민들이 빨리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던져주면 중앙정부에서 던져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한 방식으로 다 나가졌네요. 이 룰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대3에서 6대4로 이제 돈도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서 결정하지 않으면은 기존의 방식대로 쓸 가능성이 높고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쓰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던 주민 참여 실질화를 하겠다는 거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특색 있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얘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특색 있는 지역 문제가 뭔지를 문제를 찾아내는 거하고 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 세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 문제가 뭔지라고 하니 문제를 찾아내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거를 주민이 참여해서 빨리빨리 찾아내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대신할 거라는 거예요. 주민들 대신에. 바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도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로 참여하지 않으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도지사하고 도의회하고 공무원들 거기서 결정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지사하고 도의회하고 공무원하고 하면 누가 힘이 제일 센지 아세요? 도의회. 예, 도의회가 결정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근데 도의회는 도의원 숫자가 여러분이랑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정당으로 갈려져 있고 우리나라 지방의 경우에는 당의 영향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도의회에도 절대적으로 사실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데 공무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몇십 년 동안 그거 뭐 직업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의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점점 주민과 동떨어진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평판이 다른 데에 비해 조금 낮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참여적인 정책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도에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들도 역시 똑같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건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알고 싶어도 이 아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돌아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정리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전달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 갖고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를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여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주민들이 찾아내야 돼요. 주민들 스스로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스스로 해결하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 스스로 우리 문제는 이거니까 우리가 당장 해결을 하자라고 하면 제일 그게 안 되면은 그때 관의 도움을 받는 건데 문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충남의 경우 뒤에 아까 말씀드린 이 고령화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맞물려갖고 고령화 인구에 대한 복지 문제가 충남 같은 경우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경제를 염려하시는데 아직 일하실 수 있으니까 경제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사실 복지가 제일 중요한 노전에. 근데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제가 잘 들어야지 내가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경제 문제예요.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경제가 도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살면.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노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자기한테 혜택이 옵니다. 청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게 한 박자 뒤에 온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잘 돌아도.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경제가 잘 돈다 하더라도 직접 혜택이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70, 80 넘어서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던데 전적으로 자녀들한테 의존하거나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잘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경제가 도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참 뒤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고령화 문제, 복지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를 스스로 주민들이 결정해갖고 어디에 어떻게 돈을 투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방향입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강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선택사항이었거든요. 의무하고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그동안 계속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자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결정권이 없이. 여러분이 그냥 의견 제시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자문의 성격입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범위를 확대해갖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갖고 하고 그 범위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중에는 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저는 이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경북 지역이 제일 높아요. 여기 고령화 비율. 그리고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애가 10명이 안 되는 지역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검은 지역은 한 명도 태어나는 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일본에는 그래서 금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대천 동맹이 되게 대천초. 예, 대천 출신이라는데 여기는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우리 얘기하면 의원 출마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의회에서. 의회를 다 없애고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이런 거죠. 저희 동네에서 동회나 마을 회에서 다 결정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이 회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장은 누가 할 건지, 분회장은 누가 할 건지, 그다음에 반장 쪽은 얼마를 걷어줄 건지 뭐 이런 거 결정하시잖아요. 이 결정은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 다 바꿨다는 겁니다. 의원도 없애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구가 죽으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기존에 시장 뽑고 군수 뽑고 의회 뽑고 공무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방법은 결국 가면은 직접 민주주의로 갈 거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직접 우리 동네 어떻게 운영할 거가.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은 권한을 단체자치라고 해서 도지사하고 실제 도지사한테 권한을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 도지사. 그 권한을 더 주겠다는 거죠. 그거는 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지사하고 도의회 권한이 더 많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지역 차이가 크고. 그럼 결국 그 밑으로 더 내려가고 이제는 시군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어려워지면 결국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하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거기까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일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이상 시군에 의지할 수도 없고 도에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서.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 이걸 준비하지 않는데 직접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스스로 하는 거를 생각하고 그걸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감래 교수라고 가장 최근에 히트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축도시만이 살 길이라는 게 고령화가 될 때. 압축도시는 뭐냐면 여기 청양의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그럼 청양에 있는 주민들 다 청양 읍내로 모아서 거기서 다 살도록 하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산이 되든 뭐 이렇게 자연을 되돌아가. 그러면 여러분들 살고 계신데 다 터전으로 옮겨야 되죠. 그걸 누가 옮기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하라고 그러겠냐고. 결국 반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쪽에 동네에 복지 혜택 주려면 너무 어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아. 빈집들이 있으니까 다. 이 얘기가 이 책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양에서 다 청양 읍내에 와서 살라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농사를 짓고. 청양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데 공주를 모아서 병원 거기 하나만 쳐놓고 지역에 실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처럼 주민자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 다 정리해갖고 다 밀어버리고 건물이 폐가기 때문에 일부 밀기 시작했어요. 자연으로 해도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파트 사람들하고 여기 다 같이 살아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은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문제가 뭔지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합쳐서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아닌 주민 자치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자치.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걸 해야 돼요. 권한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이 리더 역할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 여러 사람들 관계를 조정해내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내는 거예요. 도도 끌어들이고 시도 끌어 농협 이런 데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지역에 어떤 일을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생긴 일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봉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지역사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동네 전체를 생각하는 거
자치공장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가문화 즐겁고 재밌게 하는 거, 그리고 마을의 복지를 돌보는 거, 이런 일들을 실제 하는 것이 주민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문재인정부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사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 균형발전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을 끌어갈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압축도시 하듯이 얘기 이미 들으셨죠. 없애는 데가 생기겠다고. 여기 이 면 없애고 합쳐라. 인구도 없고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왜 거기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여기 청양 없애고 이쪽이랑 합쳐. 여기 돈 많이 들어가고 비용 계속 들어갈 건데 그렇게 얘기할 때 청양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네? 예, 준비가 필요한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이 올 때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보다 더 나아간 주민 자치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서 거기서 예산도 결정하고 중요한 일도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